그런 중 사촌인 미치루가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보시면 미치루의 가족 관계에 어머니가 안 계신데 돌아가시나 그런 게 아니고 가정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미치루는 아버지랑 둘이서만 살고 있는 거죠.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웃는 숙녀 시리즈 3탄인 비웃는 숙녀 두 사람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작인 비웃는 숙녀를 봐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드실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코패스 살인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단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을 소품처럼 이용하는 악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데 제목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니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는 거겠죠? 이전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에피소드 제목은 가모우 미치루 괄호 열고 노노미야 교코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고요. 히사카는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등장하자 학창시절 친구들이 모두 놀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면 그는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이 되어 동창들 중에선 가장 출세한 인물이었기 때문인데 이때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도모에와 호나미는 아니 히사카가 여긴 웬일이래 라고 말을 하며 과거에 그가 자신의 비서를 향해 막말을 했던 스캔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연달아 여성 의원과 불륜도 저지르지 않았냐며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흉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히사카라는 정치인은 젊어서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인성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때 그는 혼자서 등장을 한 것도 아니고 곁에는 카메라맨 한 명이 따라 붙어 있었고요. 자신의 사회 활동을 블로그나 SNS에 올리기 위해 동창회마저도 선거 활동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주변에서는 그를 썩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묘사가 됩니다. 암튼 그러던 중 단상 위에 올라간 무로하시가 당시 친구 중 소식이 끊긴 녀석들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지만 이곳에 모인 동창들은 3년 동안이나 반이 바뀌지 않고 같이 생활했으니 2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인연이지 않겠냐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때 마이크를 옮겨 잡은 히사카가 이를 기념해야 하지 않겠냐며 건배를 하자고 제의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 모인 동창들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왠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 일제히 손에 쥔 레드와인을 히사카의 구령에 맞추어 모두 함께 들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호나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데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현장에 있던 20명 중 17명의 동창들은 모두 와인에 들어있던 독국물을 마시고 사망한 상태였고요. 자신을 포함해 간사를 맡았던 무로하시와 시모리 메이카라는 동창만이 겨우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청 수사 일과에 미야마라는 사람이 찾아와 호나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이 정치인인 히사카를 목표로 삼은 듯하나 어떤 음료를 선택할지 몰라 현장에 있던 모든 와인에 독을 탔을 거라 여긴다는 것이었고요. 죽은 히사카에게서 숫자 1이라고 적힌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무언가 짐작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그녀는 경찰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호나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었는데 이에 경찰들은 별다른 수확이 없자 CCTV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피기 시작하고요. 얼마 뒤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아비규환이 된 연회장 속에 섞여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얼마 전 의료교도소를 탈출한 뒤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우도 사유리라는 여성이었는데, 여기서 이 여자분이 누군가 하신다면 요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경찰들은 우도 사유리가 이곳에 모습을 나타낸 게 절대 우연만은 아닐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60대 부부인 사와코와 마사토는 평소라면 4만엔 가까이 하는 버스 투어 상품이 반값에 나온 것을 보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 당장에 예약을 하게 되고요. 현장에 도착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나이든 커플이 대부분이었지만 혼자 온 젊은 여성도 있는 걸 보곤 이 여행엔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나 보구나 하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헌데 그럼에도 막상 버스에 올라타 보니 투어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목적지까지는 5시간이 넘는 코스였기 때문에 널널한 게 오히려 다행이겠다 하며 사와코는 좌석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고요. 뒤쪽에서 데루에라는 여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뭐 이것도 투어 버스의 묘미지 하며 그렇게 사와코는 그 여행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 휴게소에 도착한 때인데, 다카하마 유킴이라는 가이드가 인원을 세워보더니 28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사와코가 뒤쪽을 힐끔 돌아보니 출발할 때 보였던 젊은 여성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작은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이드는 일단 가방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며 30분을 더 휴게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성이 돌아오지를 않자 결국 스케줄의 문제로 버스는 출발을 하게 되고요. 사와코는 그 젊은 여자는 어찌 된 걸까 하며 인터체인지까지 다다른 무렵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나더니 버스 뒤쪽이 폭발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교통경찰대 소속인 요코미네가 참혹한 현장에 도착해 생존자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7명의 승객을 포함해 총 29명의 인원 중 보시는 것 마냥 3명만이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중 부상이 경미한 사와코라는 승객으로부터 젊은 여성이 가방을 두고 떠난 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사라진 여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시작한 경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이 며칠 전 도구로 정치인 히사카 고이치를 살해한 우도 사유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이번 사건은 누가 목표였을지를 알아보게 되고요. 가이드인 유키미의 가방 속에서 숫자 2가 각인된 항동판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인 오스카 히사히로가 누구냐면 42세 초등학교 선생이고요. 그는 에피소드가 시작하자마자 화재가 발생한 아키가와 중학교의 교무실에서 한 손에 숫자 3이 새겨진 버클 같은 형태의 금속을 쥐고 완전히 불타 죽어버린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숫자 3이라는 게 나왔으니 이전의 사건들과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왜 오스카라는 초등학교 교사가 뜬금없이 화재가 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을까 싶은 거고요. 이후 조사를 이어가다 보니 화재가 발생한 아키가와 중학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동창회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히사카 고이치, 이 정치인이 졸업한 그 중학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 오스카는 불에 탄 모습으로 발견이 되긴 했지만 폐에서 그을음이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 먼저 살해가 된 후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는데, 이에 수사를 진행하던 미야마는 예전 우도 사유리 사건을 담당했던 고테가와 형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니 그는 지난 호텔과 버스의 사건을 보며 우도 사유리가 살인마이긴 하지만 이건 테러리스트가 할 만한 일이지, 그녀는 독극물로 다량의 사람을 죽이거나 폭탄을 쓰는 행위는 지금껏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살인을 저지른 후 방화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한 우도 사유리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 말을 들은 미야마는 이번 사건이 혹시 우도 사유리와는 연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발견된 숫자 3은 뭐지 하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때 수사본부로부터 화재의 원인은 다카야라는 재학생이 교내 폭력을 당한 것에 불만을 가져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라는 걸 밝혀냈다며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카 또한 과거에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이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아마도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러 왔다가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을 거라 추측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다카야는 사제 폭탄을 만들어 화재를 저지른 건 자신이 맞지만 살인에 대해선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그는 체포가 된 이후 수감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끝까지 누가 오스카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세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무대는 야마기시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헬스장이고요. 원래 대중 목욕탕이었던 공간을 억지로 개조하다 보니 시설은 낙후된 느낌이고 인테리어 역시도 세련됨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인 오기노 다에코는 단지 운동만을 목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입구에 들어서자 60대 회원인 구라마 가오리는 마치 사교장이라도 찾아온 듯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반대쪽을 둘러보니 후루미 지카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곁에 있는 스미노 아카리는 마치 시간이나 때우려고 온 건지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은 그게 전부였는데, 다에코는 이래서야 장사가 되려나 하며 이곳도 곧 있으면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뭐 나는 운동만 하면 되니까 라며 레그 프레스에 올라선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자신의 몸이 붕 하고 뜨며 벽에 내동댕이 쳐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장면은 감식반들이 현장을 살피며 어찌된 상황인지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 주인인 야마기 씨는 약속으로 자리를 비워 목숨을 건졌지만 헬스클럽에 있던 사람 중엔 다에코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즉사를 해버린 상황이었고요. 이후 조사를 진행 중이던 감식반은 단순 가스 사고인가 하며 현장을 살피던 중 후루미 지카가 타고 온 자전거에 숫자 4가 새겨진 황동판이 철사로 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수사 일가로 넘어가 지난 사건들을 맡고 있던 미야마가 또 한 번 현장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버스 때도 그렇고 학교 때도 그랬다며 불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찾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초조한 마음으로 현장 조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으니 감식반 중 하나가 미야마에게 다가와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상하리 많지 휘발유 성분이 많이 발견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은 그들에게 맡겨둔 뒤 유일한 생존자인 오기노 다에코를 찾아가게 되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는 다행히 외상은 그닥 심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고요. 조심스럽게 후루미 지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냐 하며 물어보니 그녀는 그저 운동에만 관심이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론 우도 사유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회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도 다에코는 회원이 많지 않은 곳이라 대부분 얼굴을 기억하지만 이 여성은 전혀 생소한 얼굴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미야마는 이번 사건도 우도 사유리와의 접점은 찾지를 못하는 걸까 하며, 그럼 1, 2, 3, 4로 이어지는 인물들은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지 골머리를 썩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감식반에서 조사 도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며 미야마에게 연락을 취해오게 되는데, 처음엔 보일러가 고장이나 가스관이 폭파한 줄 알았지만 휘발유 성분이 많은 게 아무래도 신경 쓰여 정밀 조사를 해보니 버스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사제 폭탄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이번 사고의 진실은 주인인 야마기 씨가 경영난으로 헬스장이 망할 것 같자 일부러 폭발을 일으켜 보험금을 노렸던 것이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미야마는 야마기 씨라는 남자가 스스로 사제 폭탄을 만들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만치 치밀한 인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에 의문을 가져 그를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결국 야마기 씨는 어떤 여성이 경영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그쪽에서 사제 폭탄 또한 직접 제작한 후 자신에게 전달해 주었다며, 나는 그냥 얼떨결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장면은 미야마가 사이타마 일보라는 지방신문을 읽으며 어디서 정보가 샜길래 오노우에라는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쓴 거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용은 지금껏 벌어진 몇 건의 사건들이 모두 우도 사유리에 의한 연속 범죄라는 것이었고요. 이때 선배 경찰이 곁으로 다가와 저 기자는 예전에 한노시에서 벌어진 오시붕도 사건과 연관이 있었으니 남달리 우도 사유리에게 집착하는 게 있겠지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야마에게 슬며시 다가와 자신에게도 신경 쓰이는 정보가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들려주게 되는데, 몇 해 전 가모우 미치루라는 악녀가 있어 수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녀의 범죄 방식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람들에게 접근한 다음 살인을 교사하는 방식이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결국 사건 관계자에게 살해당하는 걸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이상하게 그녀가 죽은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미야마는 그럼 아직 가모우 미치루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라는 말인 거냐며 되묻게 되는데, 이에 그 선배는 네가 수사를 진행하며 지나치게 1, 2, 3, 4라고 적힌 번호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떼어내고 사건을 살펴보니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우선 히사카 고이치가 죽은 사건의 경우 다들 숫자 1을 가지고 있던 그가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동창에는 죽은 가모우 미치루가 졸업한 당시 친구 중 소식이 끊긴 녀석들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모우 미치루의 어릴 적 하구들이 모인 장소였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녀의 목표는 자신의 동창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을 거라는 말인 건데, 여기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연결지어 보면 학교에 화재가 발생해 그녀의 기록 또한 모두 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당시 화재를 일으킨 다카야라는 학생 또한 사제 폭탄을 구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었는데, 네 번째 에피소드와 연결 지으면 그걸 누구에게 구했을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였던 버스 폭발은 누가 목표였나 싶은데,
이 아주머니 이름이 대루에였죠. 그리고 사망자 명단을 보면 성이 노노미아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이 바로 일본의 협력자였던 노노미야 교코의 어머니인 거고요. 그런 중 사촌인 미치루가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친척이라 그녀 또한 죽이고자 가모우 미치루가 계획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목표는 구라마 가오리였는데 보시면 미치루의 가족 관계에 어머니가 안 계신데 돌아가시나 그런 게 아니고 가정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설명을 해요. 이 여성이 바로 어릴 적 집을 나갔던 가모우 미치루의 친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 미야마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지금껏 우도 사유리는 가모우 미치루라는 여성의 장기말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장면은 전화를 통해 마지막 의뢰를 전달받은 우도 사유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사실 그녀는 의료교도소를 탈출한 후 도주 자금을 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모우 미치루라는 여성을 만나 한 건당 100만 엔을 받으며 지금껏 그녀가 시키는 대로 대신 사건들을 벌이고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우도 사유리의 모습이 목격이 되었지만 그 방식은 그녀의 것과 달랐던 거였는데 가모우 미치루는 마지막 목표가 히사모토 유주루라는 회사원이라고 알려주게 되고요. 내일 그는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에 올라탈 텐데 사제 폭탄을 이용해 열차를 폭파시킬 거라는 계획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냥 내일 자신이 전달하는 폭탄을 히사모토 유주루가 탄 5번 객차에 놔두고만 오면 된다고 알려주는데 신칸센이 폭파해 주거 지역에서 탈선이라도 한다면 인명피해는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될 수 있었지만 미치루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우도 사유리는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지만 이번에 발생할 사고는 아무래도 스케일이 평소와는 다르다고 여겨 결국 고민 끝에 수사본부로 연락한 후 내일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 열차 중 하나에 다량의 사제 폭탄이 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락을 받게 된 미야마는 국토교통청과 철도회사에 연락해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면 수화물 검사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당연히 두 곳에선 누가 한지도 모르는 전화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답변만을 듣게 되고요. 결국 고민하던 미야마는 관할서에 협조를 요청해 우도 사유리의 모습이 보이면 체포를 한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 가모우 미치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녀의 생각은 우도 사유리가 폭탄을 들고 신칸센에 오르면 바로 폭파시켜 죽여버릴 계획인 거였고요. 지금껏 잘 이용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목표로 그녀 또한 처리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도 사유리를 만나 자신이 만든 사제 폭탄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 순간 무언가 찰칵하며 손목에 쇠부시가 감싸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뭔가 싶어 바라보니 우도 사유리가 자신의 손목과 미치루의 손목을 수갑으로 채운 다음 이번엔 너랑 같이 한번 가보고 싶네라는 말을 전해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건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파시킬 거란 걸 우도 사유리가 눈치를 챘다는 거였는데 이때 미치루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럼 그럴까? 라더니 갑자기 우도 사유리를 끌어안게 되고요. 순식간에 수갑 열쇠를 찾아내 어딘가로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제 진짜 한 배를 탔네 라며 넌 내가 이 폭탄을 못 누를 것 같지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데 이때 순간 우도 사유리는
한때나마 자신이 가무우 미치루와 비슷한 인간이라 여겼지만 이 여자는 진짜 위험한 인간이라고 여기게 되고요. 가무우 미치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물어 뜯은 후 수갑으로부터 풀려나 가방을 벗어 던지고 그녀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말은 어찌 되냐면 우도 사유리는 손에 피를 흘리며 도주를 했지만 경찰에 체포되었다고는 나오지가 않고요. 가무 미치루 또한 한 손엔 수갑을 찬 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지만 끝내 폭탄은 터지지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무 미치루와 우도 사유리의 첫 번째 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뭐 했지? 지금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 나카야마 시치리 유니버스였는데 결말이 살짝 흐지부지하지 않나 싶지만 이 또한 차기작을 염두한 결말이지 않나 싶고요. 이후 또 다른 시리즈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